있는지 그 질문한 내용들 빠뜨리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에 대한 대안 이번에 저희들은 이 복수노조가요 지역노조 형태에서는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락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연합노조라고 그러니까 지역 산별노조 형태죠. 말할 건설이지만 어부 산업으로는 여러 직종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 현장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힘의 역관계로 교섭했어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었고 왜? 그리고 이중호적이 허락이 안 돼 있었거든요. 지금 물론 지금 이중호적이 제가 이중호적이니까 여러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철저하게 힘의 역관계에서 정리되는데 지금은 저희들 민주노총들이 훨씬 좋은 단협의 내용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어필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취업이라고 하는 고리로 통제를 해버리니까 이것을 멈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측이 곤란하 이거예요. 결국은 니들이 교섭하고 싶어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조, 국민노총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처럼 되든지 아니면 아주 이것들을 자율교섭의 형태대로 놔둬야지. 그러면 현장에 정규직한테 여러 노조가 있는데 만약 3개 노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교섭이 얽히고 설키고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측이는 멍청한 짓 안 합니다. 절대 파트너 하나로 정리해서 힘 있는 놈하고 해요. 그리고 정리한 걸 나머지는 다 적용해주고 끝내든지 나중에 이 민주노총 힘을 좀 약화시키려면 다른 쪽에 한두 개를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전선을 못 치고 있는 게 좀 문제고요. 두 번째 그 유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건설노조에 현재 명찰 차고 있는 사람이 2,000명 됩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혀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뭐도 없어요.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여기 우리 본부장님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런 조직의 간부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을 알고 건설을 알고 그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접근들을 못하고 있어요. 지역본부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노동조합 운동을 오래 했었던 분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교육자료들도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생산되는 교육자료도 없습니다. 각 산별들이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정규직 사업에 접근하는 교육의 내용은 현장 중심적인 부분을 해서 대상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1차적인 대상인데 이분들이 좀 젊은 층이 들어온 게 이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공들 소위 일 배우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고령화된 사람들이 이제 오갈 데 없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 실패하거나 아니면 직장 퇴직했거나 명퇴 이런 분들이 주로 조공들 말하자면 조력공들로 왔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와요. 프렌드 건설 현장 같은 한 달에 이런 말씀 드리면 다 보낼지도 모르는데 300거리 이상이 됩니다. 왜? 노조가 강화되면서 단협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면서 일요일도 다 돌아요. 비 오는 날 저희들 임금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출근하면 0.20수 20% 임금을 지급하게 단협에 넣어놨어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월차가 발생하고 주차가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일요일마다 놀죠. 5시 퇴근하죠. 그죠? 그리고 일하는데 300번 이상 되죠. 안 오겠습니까? 이들이 대상인데 가서 교육받을 데도 없고 챙겨주는 데도 없고 좀 빨빨거리니까 명찰은 채워주는데 그래서 짬짜리는 붙었는데 부장, 차장, 국장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권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90년대 초에 권한을 여기는 한 번을 2번을 받았습니다. 약 100여 명씩.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잖아요. 당시에는 지금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전국에 흩어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90년대 초에 저희들의 건설 노동 활동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들 건활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 방학 동안에 들어서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하잖아요. 그죠? 일당이 좀 세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로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자체 교섭 얘기를 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각 지자체에다가 조례를 저희들이 굉장히 건설현재 체불이 심합니다. 최소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체불을 하지 않는다. 조례안을 만들어라. 라는 것 같은 교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10년 후에 전망을 봤을 실질적인 중앙과 지역의 정치 세력화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건설은 이게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준비되면 이게 정치 세력화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현장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담배. 예, 저한테 온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그 나순자 동지의 질문부터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 토론 발제를 쓰면서도 저 자신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가졌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 이미 3별 조직 재편 문제를 고민하고 안으로 한번 잡은 적도 있습니다. 잡았는데 그 이후에 그 안 자체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연맹들이 상당히 많이 분할을 했어요. 건설도 통합했다가 분할하기도 하고 기업별로도 분할하기도 하고 또 보건의료노조도 그 이후에 또 분할했잖아요. 의료연대 이렇게 하면서 또 분할되기도 하고 또 뭐 통신 뭐 IT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랬죠. 어쨌든 그 이후에도 조직이 도리어 통합되는 과정보다는 도리어 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런 분화가 운동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 차이 때문에 이게 분화가 됐는가.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분화되는 과정이. 그리고 또 그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어떤 노동 조건이라든가 임금 조건이나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또 분화가 됐는가. 그것도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보면은 사업장마다 가지고 있는 약간의 특성이라든가 운동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나쁘게는 어떤 헤게모니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 반부가 활동하면서 어떤 빚어졌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면서 분화로까지 이어졌던 게 사실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현재와 같은 상태 구조로 과연 산별적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대정부 대자본의 투쟁 전술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활동가 간부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조건 저 조건 상태 이래 따지면은 그간의 과정을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미에도 했는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운동의 진로와 방향을 놓고 결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답변이 상당히 좀 듣기에는 좀 다른 측면도 있을 텐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예? 부자가 아니라 이동인데. 이동이 되고 하여튼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과연 지금의 상태로서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그 발제의 내용을 적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창근 동지가 얘기했던 투쟁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런 전략적 투쟁을 배치할 것인가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판단은 뭐
그 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솔직히 한 민주노총 내의 주체적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을 통해서 과연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최대로 동원시킬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운동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가장 계급적인 어떤 운동의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투쟁 전략 과제는 어쨌든 이제 우리 운동이 어쨌든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정규직 중심의 운동을 되어 있잖아요. 정규직 중심의 이해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투쟁 과제를 전략적으로 배치해가지고는 크게 사회적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민주노총이 수행해야 될 전략적 과제를 한다라면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조직되지 않는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중소형세 사업장에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그것이 임금의 문제도 있을 거고 노동권을 여성 노동권의 문제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법 개정이 2006년인가 2007년인가 만들어졌죠. 그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전면화시켜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히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는 조직화 나름대로 가되 실제 비정규직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노동자 민주노총이 대변하고 그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성과, 실천들을 통해서 대중들이 참여하고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민주노총이 바로 이런 문제를 전략적 투쟁 과제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단계별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년 사이에 어떤 걸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진행해야 되겠죠. 어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민주노총 갈 때 위원장으로 갈 때 그 공약으로 했던 얘기가 그 주 5일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뭐 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제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투쟁들이 진행됐습니다. 어쨌든 제 공약 때문에 된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략적 과제를 배치되면 그것이 일시적 투쟁이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적인 투쟁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의 투쟁 과제, 투쟁 전략에서 이런 과제가 없는 거 아니냐 솔직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성 투쟁도 중요하고 한진 투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 계급을 노동자 조합원들 동원시키고 그것이 계급 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투쟁 전략 과제. 이걸 선정해가지고 어쩌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시큰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민주노총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쟁 정책을 세우고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투쟁 공격을 조직화시키고 참여시키면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면 저는 의제 선정을 충분히 할 거다. 문제는 그런 전략적 투쟁을 배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조직 투쟁과정의 어려움 내지 고민을 말씀드리면 그 케이블방송 통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CNN 정규직에서 일정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CNN 비정규직, LG, SK 비정규직 이렇게 확산을 했는데 이제 남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포위 공격 들어가는 건데요. 업계 1위가 케이블 쪽은 CJ 한국비전이거든요. 그리고 통신 쪽은 KT거든요. 그래서 이 포위 공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 인력이나 재정이 만만치 않아요. 한다면은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희 나름대로 올해 그 조합원 기금을 거둔 게 미조직 기금 거둔 게 말하자면 2억 한 5천 정도를 거둔 건데 그래서 신규 채용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재정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산하의 지혜가 130개예요. 그다음에 LG하고 SK만 새로 추가된 이제 130개 중에서 60개 지혜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 해당 업체인데요.
여기하고 껌껌이 붙어야 되거든요. 나라는 60군데하고 동시다발로 지금 투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SK하고 LG 같은 경우하고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는 한판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재벌 업계 3, 4위잖아요. 예상대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흘간 싸움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분들 제안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업계 1, 2 재벌 1, 2, 3, 4위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서비스 그 다음에 그 현대자동차 산하청 그 다음에 SK, LG 이렇게 묶어서 4대 재벌과 한번 전면적으로 불러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잘못했다가는 이게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총노동과 총자본의 싸움인데 이게 그 말하자면 총노동의 뒷받침이 안 되면 잘못 붙었다가 얘네들이 단합만 하고 재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아예 일점 돌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보는 일점 돌파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데는 SK라고 보여지거든요. SK 일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 LG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될지 아직 저도 정리가 안 돼요. 함부로. 왜냐하면 SK도 LG도 지금 사업을 걸고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밀리면 그룹 내 계열사의 다른 비정규직으로 확산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살려고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싸움이 그 어쨌든 희망연대 노조가 어쨌든 1차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민주노총의 역할과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는 그걸 1차적으로 기대하진 않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질문에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단병호 회장이 대산별을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직 형식적 새를 키우고 통합하는 거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산별노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산별 자체가 우리 시대에 맞는 조직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별 정신도 제대로 구현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떡하지? 제가 보기에는 산별은 지금 어쨌든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세울 수도 없고 이제 계속 갈 수뿐이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지역사회운동노조라는 새로운 작은 사례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산별노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판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선별에서 헌신하고 공헌하던 동지들이 선별의 변화 혁신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직 형식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이 성과들을 배우고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조직화 자체보다도 어떤 조직화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도 비정규직 숱하게 조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조직 투쟁이 우리 운동의 희망인가, 새로운 주체 형성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는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의 격렬성은 있지만 그게 새로운 운동의 지향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분의 지속성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거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격렬성이 있지만 내용, 지향, 자기 이념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비정규직 조직 투쟁은 기존 노동조합 운동으로 흡수 편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 정파운동, 기존 운동으로 흡수 편입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화, 쪽수 많이 늘리기보다는 어떤 조직화인가가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새로운 작은 하나의 그 실험을 해서 저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안 해요. 단지 이거를 우리 운동 전반에 하나의 시사점으로 이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 산별운동과 작지만 저희 노력이 같이 내용적인 결합의 지점을 찾아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주 동지 미국이나 호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규모 면에서나 여러 조건이나 방향도 그렇고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꼭 조직력이라는
이 어떻든 이 조직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학대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어떻든 여러 가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이 또 체계적으로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높이 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다고 저는 이제 미국의 활동가가 호주 넘어가가지고 호주서 미국의 경험을 그대로 했지만 결국은 호주는 우리하고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등등이 많이 유사하고 그런 측면에서 호주의 저는 경험을 보면서 시사점을 많이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주의 안전운임제를 법제화시켜야 됐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지금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건 우리 세월호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호주의 화물 노동자들이 임금이 적어서 생활이 안 되고 또 비정규직이고 그때 당시 특수고용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하고 졸음운전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사고 나고 이러면서 화물차 한 대가 자고 있는 일가족을 덮쳐서 3명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온 국민이 각성했던 거죠. 호주의 화물 노동자들이 처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들을 국민들이 보고 사회적 비용이 높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캠페인으로 해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그냥 법제도 개선만 하고 조직학대만 하고 했던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요구를 받아안고 시민들과 함께 정치인들에게 이 안전운임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지할 수 없다 해서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정치 혈액화가 된 거죠. 호주의 노동당이 소수당이었는데 다수당 그 과정에서 대단히 역할을 해서 다수당이 되고 그래서 그 노동당이 법을 개정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조직 학대에만 이 방점을 찍고 우리들의 집단 이기로 미치는 이런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봤던 거기 때문에 좀 시민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요구를 같이 함께 받아안고 우리가 법적 개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방향을 모아나가고 결국은 이 정치 혈액화도 이루고 법도 개정시켜야 물론 호주의 뭐 정치 혈액화가 성공한 정치 혈액화 우리가 제안한 정치 혈액화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거기서 어떻든 저는 뭐 시사점 많이 얻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이 시사함과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한국에서 저희들이 해왔던 전략적인 사업의 평가 속에서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반성들이 있어서 지금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아까 이제 정치 지형이 이 법 개정을 할 수 있느냐 뭐 새누리당이 앞도 다수당이고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뭐 보수당이고 다 이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정치 지형을 바꿔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조급해서는 안 된다. 좀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저는 가면서 우리 정치 지형도 우리 노동자들이 중심에 서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 한국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우리가 이 정치 지형도 바꿔내고 비정규직의 문제도 바꿔내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상자가 대상 선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민주노총이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아까 이제 뭐 무기, 우군 이런 이야기 질문하셨는데 민주노총이 전략조직과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이 어디인가? 그 대상, 근데 그 원칙만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능력도 없는데 맡겨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민주노총이 모든 걸 해주기를 바라는데 민주노총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우리 여러 가지 조직이 어려우니까 우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의 전략조직과 사업을 혹시 활용 또는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는 전략조직과 사업이 자기 사업으로 하려면 적어도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조직학대 사업에 대한 자기 이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또 민주노총의 이 기금도 활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물론 이제 다만 이제 민주노총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금속하고 공공 빼놓고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규모 뭐 재정과 이런 증가가 의지나 이런 건 상관없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군데만 할 거냐. 저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각 연맹별로 전략조직화 사업을 하지 말고 여력이 있는 이 연맹들이 민주노총으로 재정을 모아서 민주노총이 전략적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투입하는 데는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민주노총이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자체 의지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민주노총이 반드시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원칙들을 좀 정해서 그 원칙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연동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까 이제 우군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제일 많이 지지한 사람이 민주주의들 비정규직들이고 민용하든 뭐 규제 안 하든 등등 뭐 민주노총 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정규직들인데 저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민주노총이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결 나갈 때 그들이 저는 조직된 비정규직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민용화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규제 하나에 반대하고 이런 거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군이는 말씀드렸던 거고 무기는 저기 다른 건데 파급력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조직해가지고 싸우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 경험 보면 화물연대에 제가 이 2003년도에 투쟁을 할 때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7개 부처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7개 부처 국장들 앞에 앉혀놓고 교섭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군일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급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민주노총이 뭔가 법제도를 개선하고 하려면 그런 정도 파급력을 우리가 가진 조직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조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민주노총이 위기 상황에서 그런 파급력이 있고 제대로 우리가 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선정해서 조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고민은요. 참 잘못 위원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의제가 없어서 투쟁을 민주노총이 결의하지 못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억이나 전략조직화가 과연 민주노총의 전략인가 미래 전략인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는데 전략적으로 집중되지 않았죠. 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선별 경로, 대선별 운동이 됐든 새로운 운동에 대한 실험이 됐든 중집이나 민주노총 회의 구조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획정리요?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교섭 대상을 같이 하는 투쟁단위들을 모아보려고 해도 모여지지 않습니다. 회의에서는 모이지 않아요. 전략조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더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200억은 수단입니다. 200억은 조직에 던지는 화두이고 수단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조직 내부에서 미래전략위원회가 어떤 의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제를 다 담아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논의하자라고 해서 연맹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벌써 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째 반복합니다. 1기 전략 조직화에 대한 문제도 2기 전략 조직화에 대한 문제도 단편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요. 그러면 중회의 구조라는 민주노총의 회의 구조와 대의 구조를 중심으로 결의한다 해서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중되느냐 저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오늘 토론회를 하는 거고요. 미래전략위원회 여기 계신 분들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주제별로 계속 일상적 토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조직적 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 구조에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자 그러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최초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되는 방식으로 토론이 되는 건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저는 반명자 전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에 동의합니다. 내용적으로 정책적 방향과 거대 담론에 대한 의제,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지금 시기에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미래전략위원회로 구조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200억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략조직화가 진짜 전략조직화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함께 만들어내지 못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를 위한 리더십 전략본부에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9명, TO 10명, 지금 50명 상근자 중에 10명을 배치했고요. 10명 중에 2명이 병가를 갖고 그 다음에 실장급으로 본부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면 민주노총이란 중앙이 총연맹이란 중앙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아까 대상화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리면 의제를 중심으로 내 의제가 아니면 투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16개 연맹을 중요한 제외한 총연맹 중앙은 50명의 상근자와 임원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노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제를 동의하든 간에 16개 연맹이 결의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토론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그럼 누가 얘기하는 것이 전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16개 연맹과 80만 조합원이 전략적 선택을 하기 위한 운동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가 오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200억 수단이에요. 분명하게 수단입니다. 저 조직적 1인당 얼마씩 결의하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운동이어야 변하기 때문이고 그 대다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준혁 동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기 전략조직화부터 같은 고민들을 쭉 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연대 전략이든 모든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내용이든 1기 전략조직화 속에서 고민됐던 내용들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중앙에서 던진 거고 저 동지는 하방에서 중앙은 조직적으로 관료화돼서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역을 선택하고 현장에서 돌파하겠다라는 차이만 존재하지 문제의식이 같다라고 저는 느끼는 이유는 본인도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아까 대상, 제도 개선, 대상에 대한 문제 재논의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후속 모임에 대해서 미래전략위원회로 이관하고 200억 기금을 조직적 운동으로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저는 결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죄인처럼 취급하시면 일 못해요. 저는 열심히 미친듯이 일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진짜 잘못하는 거 아니고 물러가야 되는 거 같네. 갈수록 죄스러워져요.